이유 이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통약자의 이동을 디자인하는 회사 유유사회자협동조합의 이사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 딱 그럼 그 다음에 예,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교통약자 이동 플랫폼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유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가장 디지털적인 것과 가장 인간적인 것이 만나 이유가 탄생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저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유사회자협동조합은 이사장님은 이제 양윤정 이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직원은 1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업 부분은 이제 모빌리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다 교통약자의 이동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고, 예비사회자 기업 지정되었고, 부산 공유기업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여러가지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원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회적 미션은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자유를 위한 것이 저희의 소셜 미션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으로는 디지털을 통한 가장 인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교통약자 맞춤형 자동 배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에 시작해서 부산 장애생활이동지원센터, 그리고 부산 북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현재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종의 앱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영역은 현재 부산을 넘어서 서울 은평구에서,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경기도 전체의 서비스를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앱 서비스,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통약자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법령에서 준비된, 제정된 그런 예산도 다 확보하지 못한 현실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깨달았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공유 경제 방식을 통해서, 흑자 공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공급 부분을 좀 만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DRT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교통약자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류장까지, 스테이션까지 가야지만 이런 대중교통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들은 그 스테이션까지 가는 그 길 자체가 이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배리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아마 좌측과 좀 다른 부분이, 좌측에 나와 있던 노선을, 이 대중교통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노선을 이제 이탈해서 교통약자에게 가서 교통약자를 태우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19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증을 성공했었고요. 교통약자 부분에서는 이유사회자협동조합이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이 실증에 성공을 했고, 부산 동구에서 약 12,000명을 통해서 이렇게 실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했던 방식을 그렸던 어떤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이런 것들을 소개해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중교통 경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이 반드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DRT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요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반으로 개선된 좀 라우팅 시스템이 되게 좀 잘 돌아갔어야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준 다이나믹형과 그 다음에 경로 이탈형을 좀 혼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시간 호출과 사전 예약을 동시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내에 예약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해서 예약 시간의 어떤 비용에 따라서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사용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좀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노선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시간 예약과 실시간 배차를 통해서 기본적인 노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노선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노선을 계속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실시간으로 접수된 이동 수요를 첫 번째 탑승 인원을 좀 제한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탑자의 어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늘어졌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탑승의 시간 제한을 최소한으로 했어야 됐고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규정이 필요했었고 이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상황별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많이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및 선호도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에 효과적인 맵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상황 예측 및 방법론에서도 조금 더 한 발짝 더 앞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비게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도착 시간의 예측 방법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었고요. 처음에는 그것이 맞을지에 대한 확신은 조금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빌티 파크 서비스에 대해서 확장적인 기술 디자인을 많이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에 대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보시면은 상황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선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요구가 보시면은 첫 번째 요구에서는 기존 상황 정보만으로는 비현실적 불필요한 것도 많은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원 전의 경우의 수가 줄이고 추가 제약 조건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상황이나 선호도 정보나 여러 가지 최적화 제약 조건이나 목적 함수 결정 확보 추론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고객경과 유사해야 된다고 하는 서로가 상충되는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론 전에 필요한 사전적 상황 정보와 추론 후에 필요한 사후적 선호도에 대해서 전략적인 재정의 구분이 필요했었고요. 이를 반영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와 다양한 고객 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그래프 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데이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관계형 데이터와 좀 다르게 금융과 교통 부분에서의 데이터는 이 그래프형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래프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그 좌측에 보시는 뭐 도보, 버스, 지하철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로 이렇게 이것을 도식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까 표시되어 있던 이 부분을 저희가 점들마다 그 교통수단별 노드에다가 이렇게 그 상황별 어떤 특징을 다 이렇게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래프 정보를 중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확신이 없었었는데 작년 9월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그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이 딥마인드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 교통 서비스를 열어가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GCN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었고요. 근데 이게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이 틀린 것은 아니었구나 판단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껏 노드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된 정보를 추출해서 요것을 이제 피처 벡터로 전환하고 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제일 당황했던 점이 뭐였었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내비게이션 예측 시간이 굉장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축적되어 있었던 그 시간별, 상황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통정보 CCTV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OCR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의 현재 활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것이 과거와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오차 시간이 제법 많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예측에 대한 것이 좀 활발해졌었고요. 이를 통해서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위치 정보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고도화를 되게 많이 좀 성공하고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서 처음에는 교통약자 자동매체 시스템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승차 공유 플랫폼으로 그리고 이동약자의 이동을 다루는 맵으로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해서 스마트 포용 관광이라든지 교통약자 안전한 이동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하게 되었고 이 전체를 저희는 멀티그래프 기반 인공지능 신경망 구축 기술을 통해서 조금씩 더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교통약자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플랫폼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신경망 구축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최적화 AI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월 달에 창립총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이 되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로서 인가받는데 약 9개월 가까이 걸려서 이제 9월 달에 인가를 받고 그리고 10월 달에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이제 부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공유기업도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때마침 스마트 시티 챌린지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예비 사업자로 실증하는 과정에서 부산 동구에서 저 기능들을 실증에 성공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올해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본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약 200억 규모입니다. 저희의 핵심 어떤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마 위치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예측 기술이 뛰어나고요. 이를 통해 저희는 현재 휠체어 장애인들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동의 자유 맵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어떤 물리적인 배리어를 다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현재 배리어가 제거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까지 이어지는 포용 관광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배리어 프리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 수목원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약 10개의 공원들이 이것을 접목하는 사업을 현재 부산시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디에 장애인이 있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AR 업체와 연결해서 AR 도슨트 프로그램들을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위치 정보와 그 설계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 기능을 프랑스 회사와 그리고 아마 조만간 부산시와 함께 3자 협약을 맺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마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홀로그램 기술이라든지 VR, XR 기술들을 통한 메타버스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자율주행차를 빼고는 모두 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을 해서 저희의 서비스 위에서 그 서비스를 결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가장 쉽게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었었고요. 그래서 15억 규모의 예비 사업을 거쳐서 올해와 내년 200억 규모의 본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인정한 대표적인 과정인 신보네스트 6기에 이미 창립 초기에 이미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국가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을 항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거의 모든 복지관, 모든 IR 센터, 뭐 협회들은 말할 것 없고요. 모든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실무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문단 그리고 실증단 협의체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맺어진 것이 다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산에서는 이제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 나아가서 부산 그리고 글로벌 회사 그리고 다른 나라 기관들과도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사회적 협동조합은 진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회사인데요. 더 단순하게는 그것을 활용해서 교통약자 그리고 혹은 문제 당사자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디자인하는 회사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유 그리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이를 통해서 리빙랩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이재현 대표님 전체 의견을 좀 듣고 토론을 해볼까? 네. 예, 뭐 훌륭한 기업도 오늘도 많이 소개도 받았고, 근데 뭐 몇 가지 그냥 저는 질문 형식으로 좀 듣고 싶은 게 있고,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가 이제 저희들한테 문제인 것 같고, 사회적 경제에서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풀어내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인 것 같고, 이번에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푸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가 좀 또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플랫폼들은 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대중적으로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는 형태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형태가 가장 플랫폼의 형태인데, EU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회사 시스템을 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뭐 아까 AR까지 연결해서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플랫폼을 보여주신 것 같고, 저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지만은 현재는 플랫폼이 좀 너무 열풍이 불고 있지 않나. 저는 저희 MIB라는 회사가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쇼핑몰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플랫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들 때도 물론 힘이 들지만 이 플랫폼은 사실 유지가 더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만든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 때 들어갔던 비용보다 오히려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회적 기업들이 왜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까?
이 관심을 가지지 못할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 만들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상당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투자라는 게 사회적 기업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투자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보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수익에 대한 배당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투자를 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는 분명히 정관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엔젤이 배당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 그 막대한 금액을 스스로 이 재원을 다 만들어서 플랫폼 만들고 유지하고 그 회사가 기회비용까지 다 지불하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회적 기업들이 그 정도 여력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역으로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할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몇몇 젊은 소셜들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조건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포기하고 나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례죠. 만약에 너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지 않겠다면 투자를 하겠다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증 사회적 기업을 포기하고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하고 잘 사용하면은 기업이 스케일업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의 구조로서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지금 이제 사회적경제 유통센터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운영에도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고 있고 개발할 때도 많은 부분이 이제 많은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지도 현재 많은 부분이 재원이 소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아마 제 생각이고, 사회적 경제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생각할 때 사회적 경제가 먼저 이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공동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서 1차적인 학습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일종의 여행 연습이라든지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 대표님 전체 논찬 감사드리고요. 토론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기존 플랫폼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일고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이제 P2P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말씀 중에 언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접근할 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저희가 의심된다. 이제 주무관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고요. 무섭죠?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공공배달앱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나 또 이제 한시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유를 하실 거예요. 뭐 뉴스에서도 뭐 다룰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봐도 고민들이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성보다는 어떤 이제 그 가치의 초점이 좀 다른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는 이번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이제 민간 플랫폼이 좀 과도한 사회 성향 때문에 이제 폐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접근을 한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코리아 센터가 문제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금 우리 그 양 대표님이 말씀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거기에 저희가 이번 주제가 사회적 경제와 IT 플랫폼인데 아주 그 이제 토론자 섭외를 잘 해주셔서 EU 같이 또 이제 저렇게 같은 플랫폼 사업이긴 하나 저는 이제 두 군데 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공공 배달앱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결국 이제 저는 오늘 발제에서 계속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치 제고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이제 시점에 왔다. 이제 운동적 모색을 좀 그만하자. 저는 이제 그 주장이었는데 이유나 공공 배달앱이 창출하려고 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또 그 가치를 창출하고 하기 그 가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만 들려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이유부터 좀 해주시죠. 저희는 뭐 되게 단순한 회사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가치는 그 이동권 자체가 그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기본권도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주식회사로 출발을 하려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플랫폼 자체의 어떤 독점성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익이 나려면 유지되려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아야 될 경우에 노출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 투자자가 어느 정도에게 독점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우리의 초심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갈 수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투자와는 조금 무관한 회사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뭐 이렇게 조금 매출이 많은 뭐 한 조 단위 매출을 내는 회사들이 법인 조합원으로 이렇게 또 참여를 하면서 좀 서포팅을 좀 하는 부분도 조금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이 BEP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BEP는 현재로는 이제 원래 저희가 올 한 4분기에는 BEP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일을 벌리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돈을 안 버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는 아마 전국 협동조합 중에서 농협이라든지 특수 어떤 법률을 근거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아마 직원들 급여가 제일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팀장님들이 올해 연봉 협상할 때 보통 7,000대를 다 받아가셨거든요. 얼마요? 7,000대를 받아가셨습니다. 조합도 뭐예요? 네? 조합도 뭐예요? 조합원은 지금 웬만하면 잘 모으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 네네네. 예. 자리 있어요? 네네. 근데 조금 저희가 대신에 이제 조금 노동 강도가 조금 세고요. 저희의 지로는 사회적 경제기업도 제대로 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어떤 열정페이가 아니라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하고 싶은 좀 나름의 좀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제가 보통 아침 9시 출근해서 7시 퇴근을 하거든요. 하고 다시 9시 출근합니다. 그리고 보통 새벽 한 2시 정도 전후로 해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이제 지문 찍었던 거 체킹을 해보니까 제가 502시간을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쉰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밤을 3번 새고,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직원들은 저희가 야근한 걸 다, 저희가 16명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 야근 한 시간을 다 합치니까 한 40시간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른 분들은 이유는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좀 힘들다. 특히 이게 저희가 플랫폼 쪽이다 보니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특히 저희가 시스템 한번 업데이트할 때는 거의 뭐 밤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 쪽 직원들이 그런 게 익숙해 돼 있지만 그 외의 직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전혀 이렇게 이런 기술을 몰라서 이렇게 덤벼들었지 아마 아시는 분이라면 전혀 이쪽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좀 어려웠던 점은 저희 대표님이 저랑 같이 이제 집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아이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뭐 공유 경제를 같이 이룩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처음 시작할 때가 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한 2년 2개월 이상을 저희는 이제 수입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줄어들고 뭐 그다음에 재산이 올려면 맞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좀 작아지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막 빚은 쌓여가고 그러다가 이제 2년 2개월 지나서 또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7,000원이라고 하니까 네네. 저분이 이사님이세요. 뭐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제가 이제 여쭸던 질문은 이제 그 약자들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한 것을 이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했냐 약간 그거 나왔죠. 뭐 실증도 하고 네네. 데이터셋을 엄청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 같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사업이 이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 기술이 있고 자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이 계속 확장이 돼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노력들 이게 이제 그 집이 작아지면서도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공 영역에서 버디고가 만들려고 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더 높여보려고 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일단 저희가 뭐 힘들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사실 부족해서 생긴 배역이긴 한데 저희도 작년에 이제 제가 7월달에 발령을 받고 부서에 와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준비를 하는 와중에 제가 발령을 받게 돼서 사실 저는 무지한 상태인데 사실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저희 집에 못 가고 한 거의 작년 하반 6개월 동안 집에 안 갔어요. 새벽에 일하고 토요일 사무실 한두 시간 조금 자고 집에 와서 씻고 다시 출근하고 작년에 저희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해요? 네. 한테니까 해야 되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사실 정말 지금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은 소상공인이나 뭐 시장 뭐 이런 부분들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금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올해는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고 그 외에 부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뭐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일회성 소비를 하고 많은 금액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공공에서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게 이건 뭐 결과가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 기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치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가 뭐 모르겠어요. 그 완벽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민간 다른 내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알고. 근데 일단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 IT 플랫폼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3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 보시면 이제 다른 지역 상황이나 뭐 여타의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공공 시장의 이제 배달과 관련한 특히 이제 음식 배달 이게 보면 사업이 되게 한정적인 거죠. 시장은 크지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짜기가 오히려 좀 수월한 건데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공공이 어쨌든 시도가 있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도 좀 고민해 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왜 부산이 택시로 유명했던 적이 있었죠. 등대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서울에 이제 일하러 다니면 전부 서울에 택시 잡기 어려운 거 아시죠? 등대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등대콜은 이제 부산시에서 붙은 일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플랫폼적 성격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U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크기가 교통약자에다가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 커머스 시장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한정되고 독점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시장 크기가 처음엔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플랫폼 사업으로 접근해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발제에서 잠깐 밝혔던 것과 같이 이제 말이 어렵죠.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빅데이터나 AI는 실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영역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와 주신 것처럼 좀 더 이제 젊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좀 도전 정신이 더 있는 이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빅데이터나 AI나 디지털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 소셜 벤처가 됐던 사회적 경제가 됐던 요 덩어리 안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플랫폼이란 정의부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플랫폼은 EU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보 제공형 플랫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어떤 필요한 정보가 필요했을 때, 정보가 필요한 자가 접근했을 때 그 플랫폼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 EU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생각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어디고처럼 그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간단한 형태의 플랫폼, 우리 배민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럼 치킨 전화번호 찾아서 바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 1대1 플랫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결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열리는 게 플랫폼입니다. 백화점도 플랫폼이에요. 오프라인 플랫폼입니다. 시장도 그냥 플랫폼이에요.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 그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플랫폼이 쉬운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랫폼을 누가 제공을 해주고 하느냐, 그건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 건데, 그거는 어떤 플랫폼을 구상을 하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뭐 그 구성이나 설계는 전문가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죠. 돈 내고 전문가인데. 남생이 어쨌든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발제한 부분인데요. 플랫폼 사업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간단하게 아까 질문에만 가면, 지금 EU가 부산의 사회적 경제의 모든 십자가를 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EU는 아까 자기들의 핵심 가치가 공유라고 했고 협업하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남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전문가라는 단어에서 벌써 논의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은 어떤 방향에 따라서 전문가 층위가 막 여러 개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작업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든지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저는 부산에 이런 회사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자들과 소통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벌써 하고 있는 데라면 협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유에다가 일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조언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항상 꿈이야. 로컬에서 이제 전국으로 하는 게 모든 게 꿈인데, 현재는
그건 항상 제도적인 게 좀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이라는 이 타이틀이 앞에 붙어 있다시피 저는 원래는 부산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전국에 있는 유통을, 사회적 경제 유통을 이제 뭐 말 그대로 전국을 통일하고 싶었던 게 제 생각이었고 제 설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로 한국 사회적 기업 전체 유통을 좀 통일을 시키는 게, 그리고 그걸 전부 네트워크를 엮는 게 저희들의 원래 설계였습니다. 원래 설계였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 한국 사회적 기업 협의 중앙회하고도 저희들하고도 원래 설계상에서 이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예, 그런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뭐 좀 오류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쯤은 전국적으로 이 유통이 전국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게 좀 서로 네트워킹이 다 끝났었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약간 계속 딜레이 되고 전국 협의체가 좀 만들어지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만약에 된다 하면은 내년이라든지 좀 전국적인 사회적 경제 유통이 아마 전국적 단위로 뭔가 좀 만들어지기를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좀 답보 상태에 있지만은 그거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회적 경제와 IT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참가해보거나 좀 도전해볼 만한 기회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 또 플랫폼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성뿐만 아니라 혁신이나 가치 창출로 대답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답을 좀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잘 정리한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